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 YG 왠지 목소리가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힘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요즘에 좀 바쁩니다. 뭐 하느라고 바쁩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다들 그렇듯이. 이제 YG가 프리랜서잖아요. 월급쟁이였다가. 그렇죠. 괜찮아요? 뭐 괜찮습니다. 수입이 늘었습니까? 수입이 늘었습니다. 오 진짜? 와 박수 축하.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15년 정도 다니던 직장을 나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한지 한 1년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은 늘었어요. 그런데 몸이 너무 바쁩니다. 수입이 는 것만큼 근무 시간도 늘었습니까? 네, 막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아마 뭔가 이것저것 일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공감이 되시겠지만은 몸을 자꾸 움직이면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게 됩니다. 하여튼 요즘 YG 좀 바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수입이 늘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지만 바빠진 거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안 해 나한테. 아, 그래요? 네, 아무튼 그래도 제 마음의 고향, 네, 책걸상 녹음하는 시간이 항상 그래도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즐겁습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해 볼까요? 닉네임 QWE 쓰시는 분, 연애 작업의 정석 책처방 편 듣고 보내주신 글입니다. 책처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우선 그녀는 책을 좋아합니다.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네. 네, 의뢰하셨던 네, 분. 의뢰하셨던 네, 분. 네. 최근에 가장 핫했던 책처방 방송이었죠. 그렇죠. 책으로 작업하려는데 네. 겨울 동안 카페에서 여러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주로 윌리엄 트레버, 무라카미 하루키, 로알드 달, 폴 오스터 같은 작가의 단편 소설 중 제가 특히 재밌게 읽었던 것들이나 짧은 에세이들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책 읽어주는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으나 저에 대한 마음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재밌는 단편 소설들로 책 처방해 주시겠어요? 팟캐스트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닉네임 QW2님 같은 경우는 막 염장을 지르는 자, 책 읽어주는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으나 저에 대한 마음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바보 아닙니까? 바보 아닙니까? 저에 대한 마음이 QW2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여러 번 만나가지고 그 책 읽어주는 걸 듣고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아니 뭐 당연하다는 게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QW2님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염장을 지른다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 나 거죠. 이렇게 달달하고 고상한 연애 하고 있다. 그렇죠. 네, 부럽네요. 부럽습니다. 네. 언제 저기 그 팟캐스트도 같이 들으시고 그녀도 댓글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녀도 책 처방 의뢰 한번 해주시면. 네. 혹은 책 처방으로 답을 해주셔도 좋아요. 나는 책 읽어주는 너도 좋다. 네. 네. 사랑에 꼽히는 책 처방. 자, 오늘도 저희가 책 처방 진행하는 날이죠. 네, 책 처방 하면 항상 이제 또 책 처방 요정 혜니가 등장할 차례죠. 네, 혜니 이혜선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혜니 이혜선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깔끔하게 편집된 방송을 들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얘기를 하고 가야겠어요. 두 분이 자꾸 제 소개하는 걸 까먹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 그게 저희한테 혜니의 존재감이 없는 게 아니라 네. 혜니의 존재감이 너무 커서 그래요. 왜냐하면은 항상 그 전체적인 걸 총괄하면서 이 편집하는 컴퓨터 앞에 딱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늘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소개해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못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QW인님 말씀하실 때도 되게 껴들고 싶었는데 언제 불러주시나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때 막 YG가 이건 여자분도 분명히 마음이 있는 거다. 방송이 나갈 때쯤엔 둘이 이미 사귀고 있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썸을 타고 있다는 게 어인 사정인지 저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썸이 아니라 이거 연애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뭐 사귀자는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QW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아닐까요? 그 요즘에 그 청춘 남녀들의 연애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저는 알 수 없으나 네. 근데 이 아재인 저의 기준으로는 아주 예쁜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정도면 연애지. 그럼요. 왜 막 이런
트레버 하루키 달 오스터 책을 막 읽어주고 에세이를 읽어주고 그걸 여자애가 이렇게 아마 그 턱에다가 이렇게 손도 개고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눈빛으로 가끔씩 웃기도 하면서 근데 그게 연애가 아니고 뭡니까? 그렇죠. 그런 건 연애죠. 네. 근데 사귀자는 말을 들어야 사귀는 거 아닐까요? 라는 말을 조심스레 또 아니 던져봅니다. 제가 그 책 처방 때 그 몸을 강조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터치라고 하죠 좀 고상하게. 네. 제가 나중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 방송에서 몸이라고 하지 말고 터치라고 할 걸. 이미 늦었어요. 네. 근데 제가 터치를 강조하긴 하지만은 네. 이게 터치가 전부는 아닙니다. 음. 네, 그 분위기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네. 이 달달한 분위기에 연애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녀가 보내주시는 댓글 저도 되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 얘기 맞아요. 너무 궁금해요. 네, 네. 네, 오늘의 의뢰 받아보겠습니다. 0122U 땡땡땡땡 쓰시는 분. 안녕하세요. 조금 늦었지만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YG와 JYP의 책걸상 지난 가을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틈틈이 역주행도 하고 있고요. YG, JYP, 박평님 드디어 책 처방 부탁드리는 글을 쓰네요. 책 처방에 선택되기 위해 지인 꿀 찬스라도 쓰고 싶네요. 세 분 중에 YG님을 대구와 서울에서 몇 번 뵌 적이 있어요. 다른 두 분도 꼭 뵙고 싶습니다. 요즘 제 머릿속의 고민 키워드는 나이듦, 늙음입니다. 물론 해가 바뀔 때마다 좀 신경 쓰이기는 했지만 작년, 올해는 특히나 힘이 드네요. 사실 제가 고민을 당겨하는 편이기도 해요. 외적인 변화에 연연해하지 않고 멋지게 나이 들 수 있도록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책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노 요코의 어떤 사람은 18세에 늙고 어떤 사람들은 90세에도 젊다. 시간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다. 이 말을 좋아합니다.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근데 이분이 이분 누구예요? 두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시대요. 아 YG님을 대구하고 서울에서 몇 번 뵌 적이 네, 있으시대요. 저는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이신가요? 어떤 분입니까? 굳이 본인이 신상을 밝히지 않았는데 제가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아니 뭐 나이라든지 힌트라도, 뭐 네. 하시는 분 그 어디서 정도라도 뵌 누가 뭐 분인지. 이름을 얘기하랍니까? 두 분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썸 타는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책 읽어주는 아니, 관계입니까? 큰일 날 소리. 이 집에 계신 분이 듣습니다. 방송을. 성별은 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네. 네, 성별은 여성이고요. 네네. 어. 네, 제가 짐작하는 그분이 맞다면 중학교 여자 선생님이십니다. 오. 네, 중학교 여자 선생님이시고요. 네, 뭐 가르치시는 분이십니까? 왠지 국어이실 것 같아요. 그런 언저리의 과목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오. 연배는 어느 정도나? 연배는 연상입니까? 연하입니까? 연합니다. 연하. 오. 네. 저보다 한 3살 정도 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 딱 잘 어울리는데. 네. 요즘 이 정도 나이 차가 딱 좋거든요. 그렇죠. 집에 네. 계신 분이 저랑 3살 차입니다. 아. 딱 좋네요. 네. 근데 두 분 어떤 인연이시기에 이렇게 아, 책 처방의 사연을 이제 이분이 강연을 기획을 해가지고 네. 제가 대구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강연이 끝나고 나서 보통 저는 이제 강연이 끝나면은 식사나 뒤풀이 같은 걸 잘 안 하고 총총총총 다른 일정으로 옮기는 스타일인데 네, 네. 바쁜 척하고. 바쁜 척하면서 근데 이제 대구까지 갔는데 좀 그러는 게 너무 삭막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차 시간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는 이제 뭐 식사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이런저런 대화도 나눴는데 굉장히 유쾌하신 이분을 포함해서 이제 그 강연을 기획하신 분들이 굉장히 유쾌하신 선생님들이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이런저런 인연으로 교류를 하게 되었는데 또 작년에 저를 또 한 번 부르셨어요. 오. 네, 또 이렇게 또 알차게 또 여러 가지 강연들을 또 기획을 하셔가지고 네. 저를 네. 또 한 번 부르셔서 제가 이제 너무 기네요. 네. 네, 또 한 번 갔고 예, 그러면서 이제 약간 좀 친해지게 됐죠. 네, 오. 굉장히 멋진 분이세요. 자 네. 그러면 어쨌든 YG보다 조금 연배가 아래면은 아직 뭐 40 채 안 된? 네, 30대 그런- 후반. 네. 그 정도 나이신데 지금 나이 드는 것, 늙는 것에 대한 고민이 키워드다.
저 약간 왠지 이분 40대를 목전에 두신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 지금 얘기했잖아요. 30대 후반. 그러니까 뭔가 앞자리가 바뀌는 그 순간이 다가오니까 이게 2에서 3으로 바뀔 때랑 3에서 4로 바뀔 때랑은 또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그렇죠. 확 다르죠. 네, 4라는 숫자를 앞에다 두고 좀 지금부터는 내가 중년, 장년, 노년을 좀 준비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고민 때문에 사연을 보내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이 타이밍에 제가 그냥 갑자기 평소에 하던 얘기를 하면은 네. 아마 JYP는 공감할 것 같은데 그 고 김광석 씨의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 있잖아요. 네. 사실 서른 즈음에는 그 노래가 전혀 공감이 가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맞아요. 저 네. 공감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고 김광석 씨가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저는 서른 즈음에 그분이 이런 노래를 만들었다는 게 약간 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오. 왜냐하면은 서른 즈음에는 그 노래가 별로 공감이 안 가거든요. 네. 근데 몇 살? 마흔 즈음에는 몇 살 되니까 공감되던가요? 마흔 즈음에는 서른 즈음이라는 노래가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생물학적 나이 혹은 정서적 나이와 지금의 정서적 나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김광석 씨랑 JYP랑 저랑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김광석 씨보다 어리죠. 그렇죠. 한참. 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세대가 그렇게 다른 세대는 아니라고요. 네. 네. 그 김광석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는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따로 있죠. 강승원 씨라고 네. 작사 작곡한 분이 그렇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실대로 예. 그 김광석 씨는 1964년생이시네요. 약간 또 윗 연배라고는 할 수 있겠구나. 음. 근데 워낙에 또 저희보다 어렸을 때 이제 세상을 뜨셔가지고 네, 같은 세대라는 이제 느낌이 있는데 맞아요. 어쨌든 근데 저는 그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제목과는 다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마흔 즈음이면은 딱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아마 마흔 즈음인 분들은 아마 공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마흔 즈음이 되면 그 노래를 다시 들어봐야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오늘 네. 그 제 지인이기도 하신 0126 땡땡땡땡님께서 어려운 책 처방 의뢰를 하셨는데 어렵습니다. 갈수록 네. 그 처방 의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난이도가 네.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나이듦, 늙음, 이거를 저희 셋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0126 땡땡땡땡님 같은 경우는 나이듦 뭐 늙음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성숙에 관련된 성장 혹은 성숙에 관련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저는 30대 후반이든 뭐 40대 후반이든 혹은 20대 후반이든 늘 저희가 안고 살아가는 고민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지나갈 때마다 내가 작년 혹은 재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막연하게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걸 뭐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고민을 조금 뭐 일상에 워낙에 이제 바빠서 고민을 이제 많이 안 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이제 그런 마음가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0126 땡땡땡땡님께서 굳이 뭐 늙음, 뭐 나이듦이란 표현을 쓰셨지만은 결국에는 좀 성장에 대한 고민이 아닌가,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싶은 욕심 이런 게 아닌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농을 섞어서 얘기를 하자면 0126 땡땡땡님은 이런 고민을 하실 때가 아닌데 지금. 그래요? 다른 고민을 그냥 하셔야 되는가요? 굉장히 매력이 있으신 분인데 솔로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아하.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실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 책 처방 작업의 정석 편부터 빨리 들려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어떻게 하면 좀 예쁜 연애를 할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나이든 이런 걸 고민을 하신다고 책 처방 의뢰를 하셨는지도 저는 약간 불만이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런 류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실 책을 읽고 그 안에서 옛날 인생 선배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았나 이렇게 좀 지혜를 구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시도인 것 같아요. 네. 자, YG는 책임감을 가지고 책 처방 준비해 왔겠죠? 네, 책임감을 어떤 책을 가지고. 처방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마침 제가 올해 처음으로 읽은 책입니다. 오. 네, 연말에 읽기 시작해서 올해 막 해가 바뀌자마자 다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저자가 쓴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오. 네. 인간의 품격. 부제가 삶은 성공이 아닌 성장의 이야기이다. 오. 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보다 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좀 마음가짐을 가다듬으려고 제가 연말 연초에 이제 책을 좀 읽기 시작했는데 책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지금 이 0126 땡땡땡땡님도 딱 맞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그 저자랑 책 소개를 잠깐 하자면 네. 이 데이비드 브룩스는 약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름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보보스라고 하는 네네. 오.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예요. 아 그래요? 네, 데이비드 브룩스 오. 보보스라고 하는. 전 처음 듣는 책이에요. 그 보보스라는 책은 한 10여 년 전에 아니죠, 90년대. 20년 됐나요 벌써? 와.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꽤 오래전에 굉장히 한때 히트했던 네, 베스트셀러였고 저도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네, 그 보보스라는 책을 썼고 그 보보스라는 말도 만든 사람이죠. 네, 네. 네. 무슨 뜻인가요? 보보스는? 그 하나는 부르조아고요. 하나는 하나는 보헤미안. 보헤미안이고. 부르주아 보헤미안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강남 유행하는 좌파랑 비슷한. 강남 좌파 그리고 이제 그 힙하다 이런 표현할 때 힙스터 있잖아요. 네. 강남 좌파랑은 결이 좀 다르긴 그러니까 합니다만. 네. 힙스터. 네. 예, 예. 뭐 그런 느낌하고도 좀 비슷하고요. 오. 그러니까 약간 음. 좀 돈 좀 있는 한량이라는 뜻이죠. 네. 그렇죠. 저 지난번에 사실 한 달 전인가 YG가 그 책을 저한테 추천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평소에 좋아하는 계열의 책도 아니고 좀 두껍고 그다음에 딴 책 읽을 게 많아가지고 난 안 읽을란다 그랬는데 보보스의 저자라고 하니까 갑자기 문득 한번 다시 시도를 해볼까. 근데 이제 뭐 이런 데이비드 생각도 드네요. 브룩스가 이제 보보스를 쓸 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요. 어. 그 뒤로 이제 칼럼니스트로 또 필명을 굉장히 날렸는데,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칼럼을 써요. 네. 근데 이제 뉴욕 타임스는 굉장히 이제 미국의 기준으로 봐서는 약간 리버럴하다 그러죠. 약간 진보적인 논조를 가지고 있는 매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꼭 이제 그 뉴욕 타임스가 약간 보수적인 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칼럼들을 끼워서 넣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독자들이 공분을 사는데 장사질을 하는 거죠. 어그로용이군요. 네, 어그로용으로. 오호. 근데 그 어그로용 칼럼니스트가 바로 데이비드 브룩스입니다. 그거를 왜 강남 좌파에게 맡겼을까요? 그 역할을. 아니, 데이비드 브룩스가 강남 좌파는 아니에요. 데이비드 아. 브룩스는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네. 그리고 이제 공화당 정치인들하고도 작업을 많이 하는 네. 그런 이제 지식인인데, 그 브룩스가 이제 어제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로도 굉장히 유명해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재작년에 이제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냈고, 그게 이제 2015년에 이제 나온 해에 바로 이제 그 부키라는 출판사에서 소개가 되었는데, 저는 이제 그 나왔을 때도 화제가 된 책인 걸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손이 잘 가지 않았어요. 왜요? 그때는 제가 이제 무슨 더 성장, 뭐 더 나은 인간 이런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관심이 없으셨군요. 없었던 때죠. 아하. 그런데 이제 뭔가 세상 풍파에 좀 막 휩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바빠지고. 네. 그게 이게 뭐 반성한 일이 있나요? 왜 갑자기 그게 네, 크게 반성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그리고 진짜로 저도 이제 40대가 되고 나니까 네. 이게 좀 그 앞자리 숫자가 바뀐 것만큼 좀 사람이 좀 나아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그냥 문득 그냥 책꽂이에 꽂혀 있는 이 책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 그 제목도 인간의 품격이잖아요. 네, 되게 내가 품격 있어질 그래, 것 같고. 네, 그래 나도 새해에는 좀 품격 있는 인간이 좀 되어보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읽었는데 이게 딱 책도 제 취향인데다가 내용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 이 책이 또 그 굉장히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오. 어떤 책이냐면은 자 지금까지 책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 거의, 안 한 거 네, 알죠 네, 지금? 네. 네, 빨리 해주세요. 네. 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결함이 많고 좀 문제가 많았던 개인들이 어떻게 위대한 개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던가 아니면 자기 한계들을 극복하면서 성장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자기 썰을 푼 게 아니라 네. 그 뭔가 테마를 하나씩 잡아가지고 그 테마에 딱 맞는 성장의 경험을 한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제
늘어놓으면서 책을 구성한 것입니다. 오. 그래요. 네. 일종의 짧은 전기들의 네, 모음 같은 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엄청난 평전의 주인공이 될 법한 사람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저널리스트니까 갈무리를 해가지고 그냥 한 40-50쪽 정도 되는 이제 작은 평전들을 쓰면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제 그 브룩스가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들 하는 건데 오.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이제 여성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굉장히 특이한 점인데 프랜시스 퍼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프랜시스 퍼킨스라고 하면은 아마 애청자들이 그 사람이 누구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할 텐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아마 이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의 대통령이었고 누딜 정책을 네. 입안하고 또 추진했던 대통령이죠. 네. 그 누딜 정책을 실제로 고안을 하고 그것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집행했던 사람이 프랜시스 퍼킨스라고 하는 오. 당시의 노동부 장관인데 네. 여성 정치인이에요. 오. 네. 그때 당시에 여성을 맞습니다. 장관에 앉히는 건 엄청난 네. 일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 프랜시스 퍼킨스는 그냥 이렇게 세상 물정 모르는 고상한 귀부인이었어요. 아하하. 네.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다음에 아 내가 좀 이렇게 세상에 기여하는 좀 나은 인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치에 뛰어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뉴딜 정책의 그 마쿠 실력자까지 올라가는 오. 사람이 되는 거죠. 예, 프랜시스 퍼킨스라는 사람도 있고요. 네. 또 도로시 데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 네. 이 사람들 잘 모르시죠? 네. 몰라요. 예, 네. 근데 도로시 도로시는 데이는 아는데. 네. 미국 빈민운동의 어머니라는 소리를 듣는 분이에요. 오. 예, 이분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진짜 그냥 보헤미안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냥 젊어서는 여러 남자들이랑 자고 그러니까 연애가 나의 삶.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그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로 여러 남자들이랑 관계를 가지고 있고 되게 지독한 사랑의 열병을 앓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가 제일 잘났어. 되게 미모를 가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세상에 뭔가 역시 그 퍼킨스와 마찬가지로 좀 기여하고 싶다. 이게 나만 좇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약간의 그런 천주교 신앙이 또 맞물리면서 오. 이제 테레사 수녀 같은 이제 그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실천을 하신 거예요. 오. 먼저 그래서 이제 미국 빈민운동의 어머니라는 소리를 듣는 분인데 이제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극적으로 삶이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그렇게 삶이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고통, 어떤 번민, 어떤 고민들의 시간들이 있었는지를 이제 쭉 하고 보여주는 거죠. 오.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조지 엘리엇이라고 하는 또 그 여성 소설가 있죠. 네. 근데 굉장히 추녀였대요, 이 조지 엘리엇은. 오, 네. 그리고 또 되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은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네. 좋아하는 남자들마다 다 아, 너의 지성은 좋지만 나는 너의 널 사랑하진 않아. 예, 미모 때문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그래서 끊임없이 거절당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여성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동반자를 만나게 됐고 그리고 그 동반자와의 교류를 통해서 이제 굉장히 멋진 문학 작품을 남기는 이제 문학사에 남는 이제 여성 소설가가 된 거죠. 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3명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무식한 JYP는 다 처음 듣는 이름. 저도 다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쭉 있습니까? 아닙니다. 좀 유명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있나요? 아이젠하워. 그 대통령 했던 대통령 양반? 했던 오. 아이젠하워. 예. 그 군인 출신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마셜. 조지 마셜. 마셜 정책할 때 그 마샬. 마셜. 예. 네. 마셜 정책할 잘 때 몰라요. 네. 마셜. 마셜 정책이 있다는 것만 알지.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 그 옛날 사람? 예, 예, 옛날 사람. 그러니까 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니까 JYP가 할 수 있는 말. 옛날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그 성 어거스틴 그리고 이제 엄마가 모니카라고 하는 엄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흔히 이제 뭐랄까 사랑을 할 때 이제 그 에로스적인 사랑이랑 그리고 이제 플라토닉. 플라토닉한 사랑 뭐 이런 얘기를 구분할 때 이제 그 모니카의 그 어거스틴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헌신적인 사랑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사실은 그 두 모자 사이에서도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오. 예. 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얘기가 있고요. 총 몇 명이나 등장합니까 그러면? 제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9명입니다. 오. 네, 근데 이제 2명은 세트로 등장을 해요. 아. 이제 그 미국의 민권운동, 흑인 민권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우리는 흔히 이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도움을 줬던 여러 조력자들이 있는데 그 도움을 줬던 조력자 중에서 이제 필립 랜돌프와 베이어드 러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을 이제 묶어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애청자분들께서는 약간 생소하실 텐데 미국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전태일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유명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네네네. 아마 이제 데이비드 브룩스가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물들을 꼽았다면은 아마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다 아는 어떤 사람들을 꼽았겠듯이 네. 이 책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라면은 다 누구나 이제 알만한 사람들을 이제 꼽은 건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아는 재미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저 지금 YG가 말씀하신 얘기를 듣다가 떠오른 책이 있었는데요. 요 책하고 좀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런던에서 사람 책을 읽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요게 그렇게 제목은 들어봤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휴먼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권의 책이 된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걸 책 읽는 것처럼 좀 들어보자. 이런 컨셉으로 사람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데 이 리빙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을 창립한 사람이 로니 에버겔이라는 사람이래요. 네. 근데 이 로니 에버겔이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런던에 있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한 편의 소설, 한 편의 책처럼 이렇게 짧게 글을 묶어놓은 거죠. YG가 추천해주신 책처럼요. 그래서 이 책에는 총 14명의 사람과 창립자 인터뷰까지 해서 15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다채로워요. 레즈비언도 있고요. 장학사도 있고요. 60살에 가출을 하신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좀 평범한 사람들의 버전이군요. 네. 네. 이건 이제 약간 누구나 되게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버전이라면 그건 네. 약간 평범한 사람들. 우리 근데 이웃들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 평범한 사람들의 삶도 들여다보면 다 위대한 구석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초점을 맞춘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012 땡땡땡땡님께서 좀 가만히 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 그리고 이제 방금 혜니가 추천한 책 같은 것들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나의 성장을 도모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어떻게 살아가야 할 어떻게 것인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좀 길어졌는데 JYP도 책 가지고 왔죠. JYP가 가져온 책은요. 늙음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네, 조금 나이 드신 분이 쓰신 글 중에서 뭐 없을까? 그렇게 이제 좀 고민하면서 저 누구 책 가져왔을지 짐작돼요. 저도 생각했거든요. 두 분 동시에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소설 텔레파시를 가죠. 네, 소설가입니다. 박완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생각했거든요. 오. 박완서 선생님의 주인공들이 다 40, 50대 이상이거든요. 나중에는 그 5, 60대가 되었고. 가져온 책은 근데 소설은 아니고요. 소설은 아니에요. 박완 선생님이 쓰신 또 주옥 같은 몇 권의 에세이 중에서 두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부.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 아주 뭐 비교적 얇은 책이고요. 2002년에 나온 책이니까 박완 선생님이 한 70 좀 넘었을 때 그때 와. 이제 나온 책이죠. 네. 근데 이 두부라는 책을 전 이제 에세이를 그렇게 많이 읽지 않는데 이 책은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게 제가 관심이 많은 이제 생애 마지막 시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뭐 네. 그리고 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좀 와닿는 부분이 많아서 감명 깊게 읽었고요. 박완 선생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 책을 추천해 드리는 거는 이분 나이를 몰랐지만 대충 뭐 하여튼 이 정도 중년일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네. 중년 그리고 아마도 여성분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박완서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분은 31년생이신데요. 서울대학교 국문학과를 입학을 했는데 전쟁이 납니다. 그래서 학교를 아마 졸업을 못 하시죠. 그리고 그냥 주부로 쭉 사시다가 우리 나이로 40이 되었을 때 남옥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가지고 등단을 맞아요. 하시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남옥이라는 책을 아주 어릴 때 읽었는데 그때도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당대만 하더라도 그 박안 선생님이 사실은 문학적으로 그렇게 높은 성취를 가진 작가로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옥도 약간 이제 그냥 여성 취향의 대중소설. 남옥이 이제 약간 좀 불륜도 나오고 좀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좀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냥 이렇게 약간 소설 뭐 문창가 이런 데를 나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문과나 문창가를 나온 사람도 아닌데다가 또 이제 젊은 국문과를 사람 다니긴 했죠. 예, 근데 네. 젊은 사람도 아니고 이제 40대 이제 아줌마가 또 약간 또 실제로 또 그런 40대들이 주인공이죠. 그렇죠. 주로. 주로. 그러니까는 이제 당대에는 이제 약간 그런 대중소설 취급을 받은 거죠. 약간 무슨 문학적으로 그 성취가 높은 당대라는 소설이라고 게 그러던데. 뭐 한 70년대 70년대, 정도까지죠. 예, 예. 네. 80년대 이후에는 이제 훌륭한 작가로 인정을 받았다고 네, 네. 봐야죠. 오호. 근데 이제 이분이 70년에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로 40살에 장편 원고지 한 1200장 되는 네. 꽤 긴 소설로 처음 등단을 했는데 뭐 단편을 써본 적도 없고 이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책을 쓰시게 됐나요? 그랬더니 그냥 썼다.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뭐 습작 같은 걸 해보셨나요? 그랬더니 습작도 안 했다. 단편을 단편도 안 써봤다. 근데 어떻게 아무런 준비 과정 없이 그런 긴 장편을 바로 써가지고 상 받고 등단할 수가 있느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책을 많이 읽으면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감명 이제 깊네요. 작가가 되셨는데 뭐 유명한 얘기지만 이분의 이제 개인사적으로는 좀 불행한 일도 많이 겪으셨죠. 88년도에 남편하고 외아들이 3개월 간격으로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아들은 이제 특히 교통사고로.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딸밖에 없죠. 딸은 4명이 있었기 예, 때문에 네. 따님들은 계시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40살에 등단을 해서 작가로 쭉 활동을 했는데 50대 후반쯤에 남편과 그때 20대였던 파릇파릇한 외아들을 이제 사고로 잃고 이러면서 가톨릭 신자였는데 얼마나 또 이 신도 원망하고 뭐 그런 고민이 많으셨겠습니까? 근데 네. 88년 이후에도 정말 또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고 말년에 쓰신 그 두부라는 산문집을 보시면 나이를 드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거를 보시는구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느끼면서 아마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아, 나도 이런 분처럼 늙고 늙고 싶다, 이런. 네. 내가 70일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글을 쓰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지고 왔고요. 와, 근데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책을 하나 만난다는 건 되게 럭키한 일인 것 같아요. 이 그렇죠. 사람처럼 늙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책. 그 박원 선생님은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뵌 적이 있는데 전 특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개풍 출신인데요. 네. 저희 부모님이 다 그 동네 출신이거든요. 연배도 비슷하십니다. 오. 박원 선생님보다 조금 위에 저희 아버님 나이시고 오. 저희 어머니 조금 아래시고 뭐 이런데 약간 그러니까 좀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만났을 만났을 수 수도 있는 있겠네요. 그런 나이 아주 가까운데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리고 JRP는 약간 좀 부모님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그런 있겠네요. 느낌도 있었고요. 오. 네. 그리고 박원 선생님 생각하니까 박원 선생님의 이 절친 중에 이제 한말숙 작가 소설 쓰시는 이제 한말숙 선생님 계신데 그분의 또 남편 이 황병기 선생님 아닙니까? 네. 최근에 갑자기 돌아가신 황병기 선생님 명복을 빕니다. 네. 황병기 선생님 그 깜짝 놀랐어요. 한 2달 전에도 작년 11월 말인가에도 어느 병원에서 특별한 콘서트도 하시고 그렇죠. 계속 활동하셨던 분인데 좀 넘어지셔가지고 네. 빨리 돌아가셨죠.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닉네임 0126 땡땡땡땡님께
이제 그 박완서 선생님의 두부를 JYP가 추천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데이비드 브룩스의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을 했는데 네. 사실 저는 책을 한 권 더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네. 시간이 다 지났네요 지금. 그 제목만 살짝 네, 제목만 살짝? 말씀하시고. 네, 저는 그 조너선 하이트라고 하는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심리학자가 쓴 행복의 가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책도 한번 이 그 0126 땡땡땡땡님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뭐냐면 이제 행복의 가설이라는 책의 제목처럼 이제 행복의 조건들을 한 번씩 물어보는 책인데 네. 그 접근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떤 식으로 독특하냐면은 그러니까 뭐 기독교, 불교 뭐 어쨌든 지금까지 유교 뭐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그 종교라던가 아니면은 뭐 옛날 성현들의 말씀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이제 모티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과연 그분들이 말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들인지를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근데 그 따져볼 때도 그냥 고상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다양한 심리학 실험이라던가 아니면 과학적 증거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번씩 따져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결론은 뭐냐면 그런 고대의 지혜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결론을 얻는데 그런 결론을 얻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유쾌할 뿐만 아니라 주는 게 있어요. 약간 아 행복해지려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통찰들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것도 인간의 품격이랑 약간 쌍으로 또 맞춤한 책이기도 하거든요. 네. 읽어보면 묘하게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오늘 소개해주신 책들이 약간 흐름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YG가 추천해주신 인간의 품격이나 뭐 나는 런던에서 사람 책을 읽는다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박원서 선생님의 두부를 읽으면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가치인 행복의 가설을 읽으면서 아 그러면 나는 행복해지려면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리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정리하는 재주가 있군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그 0126 땡땡땡땡님께는 제가 그 행복의 가설을 보내드리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금 YG 영업하시는 건가요? 뭔가 행복의 경쟁심이 저도. 행복의 가설을 제가 영업하는 게 아니라 작업하는 건 아니죠? 작업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니 큰일 나실 분들이네. 행복의 가설을 읽어주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죠. 네, 집에 계신 분이 줄 쳐놓고 거기서 제가 줄을 5군데 쳐놨습니다. 그걸 찾아보세요. 뭐 이런. 그 얘기를 읽으면 이제 메시지가 나오고 네. 즐거운 책 처방이네. 네, 제가 행복의 가설은 제가 그 앞에 있는 혜니에게도 제가 전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 선물하면서 자꾸 작업 거는 거는 아닌가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JYP한테는 선물을 안 하죠. 그러니까요. 예쁜 여성에게만 선물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책 처방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